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죠. 네, 4주차, 그러니까 해외 경제론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중국 경제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뭐 역사적 맥락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러니까 1949년이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전에 이제 1921년에 공산당 창당을 했고, 21년에 제1기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제1차 국공내전 시기에 국공 합작 시기에 홍군이 창설이 되죠. 그게 이제 1924년인데, 1924년에 공농 홍군, 그냥 홍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 모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당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죠. 그래서 당이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네, 당이 모든 걸.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죠. 네, 국가가 먼저고, 국가 원수 내지는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가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아니라 당이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8년에 그 유명한 11기 삼중전회, 이때 이제 11기 삼중전회에서 그 이전에 1976년에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죠. 네, 죽게 되고, 11기 삼중전회 때 그야말로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됩니다. 등소평이라고 하는 카리스마에 의해서 선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창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당 밑에 군 밑에 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어쨌든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건 모택동 모델이죠. 모택동 모델, 이 처절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네, 대약진 운동이랄지 또는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무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결국에는 인민들을 수억 명을, 1억 명 이상을 죽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모택동 모델, 그러니까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 폐기한 것이 등소평의 개혁개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등소평의 남순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남순 강화, 남방순례, 남순 강화를 통해서 그 이전에 1989년 이때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에 이 남순 강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개혁 개방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점진적 개혁의 하나의 분기점으로서 이제 전면 시장화를 이야기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화. 이때까지는 이제 일종의 상계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상계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획이랑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그런 아주 점진적 시장 개혁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93년부터는 전면 개방화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저희가 어디까지 분기점을 잡았었냐면 2011년까지는 그야말로 11년까지는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국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요까지가 고도 성장기였어요. 네, 여기가 고도 성장기였다. 네, 네, 고도 성장기. 그러니까 남순 강화 이후에 더 가속도로 이건 전면 시장이고요. 네, 여기 이제 전면 시장화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더 가열차게 성장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네, 빨라지면서 고도 성장기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성장이 주춤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 연평균 경제 성장이 10%를 기록하는 아주 경이적인 발전의 속도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과정을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개혁 개방 이전에 중국의 시장 경제 모델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이중 체제다라는 이야기를, 이 모택동 모델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보면 이중 체제다. 네, 농촌과 도시를 엄격하게 분리시켜 놓은 이중 체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개혁 개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중 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었고, 모택동 모델의 해체, 그러니까 사실 모택동의 어떤 정치적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대혁명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거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개혁이고, 개방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해외 직접 투자, 해외 각 나라들의 자본을 직접 중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구를 만들어주고, 그 특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개방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발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했었고, 그 고도 성장기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개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중체 그 보택동 모델을 없애야 되는 건 그 개혁이 그거였죠. 당연한 거.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FDI라고 하는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추동이 된 것이고, 그야말로 이 경제 성장의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의 바탕을 둔 투자와 수출이다라고. 이 투자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해외 직접 투자, 이 개방을 통한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자금들을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죠. 우리나라가 개발연대에 박정희식 모델이라고 하는 건 딴 나라로부터 뭔가 자금을 들여와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뭔가 돈을 빌려와서 하는 것이었지만, 그냥 외국인들 보고 들어와서 해라, 네, 사업을 해라, 그게 직접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 많은 것을 생산을 하면 그거를 이제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그거를 이 대규모 투자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 또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
국내에서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수출을 통해서, 왜냐하면 소비를 압박을 했거든요. 임금 수준을 압박하고 소비를 압박하는 바람에 국내에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 투자와 수출이라고 하는 두 축에 의해서 고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가 했었죠. 그래서 중국이 WTO 체제로 WTO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미국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면서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 세계 경제의 한 일원으로서 또는 세계 공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 수출을 할 때에도 미국이 그 수출 물량들을 다 받아주면서 무역 불균형이 났지만 그야말로 보완적인, 중국과 미국의 어떤 보완적인 관계가 특별하게 유지되는 일정 기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이 잘 되면서 이 선순환 구조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서 생산된 것을 수출로 받아주는 이 선순환 구조가 잘 이제 맞아 떨어진 시기가 요 시기다, 요까지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였었는데 이제 2012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성장률이 7%대로 그리고 6%대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예전에 고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어떤 새로운 구조적 변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요 2012년도 이후 2012년부터를 우리가 이제 구조적 이름하여 구조적 저성장 기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서 어떻게 중국 경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모델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려면 결국 투자의 효율성을 지금 투자가 안 되는 것도 투자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물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 양으로 그야말로 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고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효율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그 투자의 한계 생산 체감에 의해서 점점 그 투자 효율성이라고, 예전에는 양으로 박으면 효율성도 그대로 따라왔었는데 이제 그런 효율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 생산 체감의 그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가 그야말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어떤 분야에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도 양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효율이 낮던 지난 시대의 어떤 경로는 더 이상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이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를 양으로 때려박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효율을 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이 수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세계 경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면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그런 기간을 지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은, 유럽 경제도 지금 현재 좋지 않죠.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악재,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할 때의 어떤 그 국제사회 또 국제경제 질서의 한 일원으로서 바라보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거둬들이고 상당히 위험한 존재 또는 패권 도전을 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일종의 위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국도 패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형태로 가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짙어지면서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보완적인 관계도 이제 더 이상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출이 아니라 국내 소비를 통해서 이거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투자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그게 국내 소비로서 소비가 되어야 이제는 그 새로운 활력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투자의 효율성이나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 정확하게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새로운 국면으로 가려면 뭐 서방의 여러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어정쩡한 체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성장 동력으로서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직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는 그대로 두면서 시장 경제적 요소만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이르는 그런 경제 성장의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체제를 유지하고서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제를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민주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일종의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공산당 일당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에 의해서 디시전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죠. 의사결정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이 자본주의가 그 시장 경제 체제가 발전할수록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유효하지 않고 그 의사결정 구조로는 도저히 그 복잡한 시장 경제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고도화된 어떤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할 수 또는 적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이 복잡다단한 시장 경제 체제, 고도화된 시장 경제 체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아울러서 이게 체제의 문제고 그와 아울러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 자유화. 그러니까 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그런 잡지에서는 영국의 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 자유화라고 하는 정부가 국유 기업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국유 은행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죠. 국유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국유 기업들한테 많은 대출을 해주는데 이 국유 기업들의 비효율성은
말할 수 없는 비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국유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생산적인 곳에 자원이 배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을 자유화시켜서 국유은행 중심의 국유은행에 의해서 국유기업한테 무리하게 대출해주는 이런 시스템, 그야말로 규제되고 통제되는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 자유화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토지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도 그걸 이제 중국의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은 아직도 그 이중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그 호적 제도가 엄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농촌 사람이 도시 호적을 얻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 많이 완화돼서 농촌 사람이 도시 호적을 갖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농촌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되거든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소비라고 하는 거, 국내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농촌에 있는 그 수많은 인구, 지금 도시화율이 62%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38%의 인구가 농촌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농촌 인구가 대규모로 이제는 도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38%, 40%에 가까운 그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가야 돼요. 40%의 농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그게 그 발전된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 도시로 가야죠. 많은 인구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경제의 성장 또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도시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저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야말로 이제 지금 도시에서는 국유란 말이에요. 농촌에서는 이게 토지가 공유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적 소유권이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고 이용권만 있습니다. 이용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용권만 있으면,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토지 소유권만 있고 이용권만 있고 소유권이 없으면 당연히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처분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분할 수, 만약에 농촌 토지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처분된 땅의 대금으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이게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이게 처분권이 인정이 되면, 처분권 인정이 된다면 뭐겠어요? 토지가 매매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매매한 대금으로 노동이 이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주 자금으로서 이게 처분이 되면 이주 자금으로서 이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측면에서도 이게 금융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그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금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게 대규모 토지라고 한다면은 그 대규모 토지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그걸 금융화 기법, 간단한 금융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산업자본, 그 도시에 가서 산업자본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농촌의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허용되고 그 처분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처분권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자본도 도시로 집중이 되면서 그야말로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의 자금과 인간이 모이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 이 도시화의 기본 논리입니다. 기본 논리. 그래서 그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향후에 그럼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를 한다, 노동이 이주를 한다 그러면은 대충 한 4억 정도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4억의 인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그 투자와 중국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이 소비 진작에 있어서 이 이주한 노동자들 4억에 이르는 인구가 거대한 소비 그룹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거대한 소비 그룹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해외 자본, 그러니까 그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직접 중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개방을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그 자금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였잖아요.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 근데 이들이 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받아가지고 그걸 처분을 통해서 그 이주 자금으로 노동력이 대거 4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새롭게 도시로 유입될 수 있다면 거대한 소비 그룹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본이 금융화되면서 이 산업 자본화돼요. 자본이 금융화, 그러니까 이걸 처분할 수 있다는 거는 그 토지를 금융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 토지의 가치만큼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통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산업 자본으로, 도시의 생산성이 높으니까 토지에 묶여 있는 돈을, 토지에 묶여 있는 가치를 새롭게 도시로 그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죠. 이전시켜서 새로운 산업 자본의 하나의 동력, 산업 자본화 시키게 되면 자본도 이렇게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뭔가 자유롭게 통상을 하고 상업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면 이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키는 그 농촌의 토지를 지금 공유제 집체 소유 방식이잖아요. 네, 집체 소유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체 소유 방식의 어떤 그 소유권 구조를 사적 소유권, 그 개개인이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개개인이 소유하도록 내버려.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중국의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몰수가 됩니다. 네.
1956년에 전부 토지가 몰수가 되죠. 1956년에 몰수가 되게 되고 더 이상 경작권만 가진 농노입니다. 노예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땅의 경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좋아서 경작권이지 그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매여 있게 만들어 놓은 중세의 농노입니다. 완전히 신분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그야말로 봉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중국의 농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분적 예속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네. 그거를 풀고 그 인구가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면은 지금 공유라고 하는 건 마리조와 공유지 그거는 일종의 봉건 시스템입니다. 이게 하나의 봉건 시스템이다. 네. 봉건 시스템이 아직 농촌에 작동을 하게 돼. 그거를 해방시키는 것이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번에도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농민공 문제다. 농민인데 그러니까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공원이 된 사람이죠. 네. 불법적으로 네. 공장 직원 공원이 된 사람을 이제 농민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민공이 이게 2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구. 농촌 도시가 그동안 개혁 개방을 통해서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그들한테 도시민들한테 떨어지는 소득 수준이 훨씬 농촌의 그 예속 상태에 있는 그야말로 신분적 예속 또는 봉건적 예속 상태에 있는 농민들보다는 훨씬 처우가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은 있는데 농촌 사람들이 도시 호적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인구가 그냥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것이고 사실 중국 정부도 그거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불법인 줄 알지만 그 많은 인구가 불법적으로 농민공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알지만 그걸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상황,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예속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서 사적 소유권을 부여한다면 2억에서 플러스 2억에서 4억이 더 이주를 한다는 2억이 더 이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4억의 인구가 그대로 소비 집단으로 도시의 소비 집단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 농민공 문제로부터 이제 중국 공산당 수뇌부들의 입장에서는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농민공. 농민이 도시로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을 때 분쟁이 생기거든요. 당연히 그 농촌의 땅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또 그게 집단 농장 공유제니까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에 일을 하게 됐을 텐데 다시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그 이전에 이 땅을 경작했던 경작 권리를 가진 사람과 새롭게 경작권을 가진 사람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농민공의 불법 문제를 도시에서 일하는 그 불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방정부와 그 다음에 집단 농장과 개인 간의 엄청난 갈등이 항상 상존하고 내재하는 문제가 이 문제였단 말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2013년에 18기 삼중전회가 이루어지거든요. 18기 삼중전회. 우리가 이제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게 11기 삼중전회인데
그게 이제 당 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니까 11기, 12기, 13기 쭉 해서 그게 이제 1978년이 개혁 그 삼중전에죠. 개혁 개방을 천명한 삼중전에고 18기가 지금 2013년이 되는 거죠. 네. 그 보통 이제 삼중전에 뭐 18기 당대회가 있고 그 당대회 다음에 뭐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중전회의라고 하는 중전회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고 하는 중전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보통 이제 1중전회, 2중전회에서 7중전회까지 그 5년 사이에 보통은 7중전회까지 합니다.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때 보통 이제 정책이 입안이 되거든요. 네, 공산당에 의해서 그 정책이 그래서 3중전회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중요한데 18기 3중전회라고 하면 시진핑이 이제 2012년 당대회에서 선출이 되죠. 총서기로 선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 중국의 지도자가 되고 2013년 3중전회에 뭐가 명시가 되냐면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 토지 시장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요것이 천명이 됩니다. 요것이 천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목을 했었던 그 토지 시장의 통일, 그러니까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척이 된 어떤 화두가 던져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기 3중전에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 토지 시장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통일적 토지 시장을 허용하고 농촌 시장에 그야말로 농촌 토지의 처분권을 허용하겠다. 이 처분권을 허용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8기 3중전 때 처분권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저 문제를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초가 마련이 됐다. 그게 이제 18기 3중전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중국 수뇌부들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시화 발전 전략의 한 일환으로서 그야말로 토지에 특히 이제 농촌 토지의 처분권을 허용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더 나아가서 이거는 그냥 뭐 농민공 문제다 또는 어떤 그 사적 소유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제다 라는 취지에서만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 이게 생산 요소가 통합되죠. 생산 요소의 통합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 간에 어떤 노동과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적재적소에 이동이 가능해야 되고 그 자원들이 이 뭐 생산 요소 또는 자원 뭐 같은 말이죠. 생산 요소 또는 자원이 투입이 될 때 그야말로 그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생산적인 부분에 그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시장경제 체제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시장경제 체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중국은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그야말로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 간에 노동, 자본,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농촌의 토지에 묶여 있는 그 가치가 그야말로 묶여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자유롭게 이전을 해야 그게 이제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인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그게 경제가 발전하는 하나의 구도인데 그게 하나의 논리잖아요. 시장 경제 체제는 어떤 기회가 되든지 간에 자원이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개방되고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된 체제가 바로 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근데 그 이중 체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도 토지든 노동이든 자본이든 이게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묶여 있는 가치가 사적 소유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안 돼, 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처분권이 없으니까 이 노동도 이주 자금이 없으니까 안 가고 토지 저기로 도시로 안 가고 자본도 여기 토지 시장 가치가 묶여 있으니까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게 토지 그 자체의 사적 소유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농민공의 문제죠. 농민들도 자유롭게 이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문제일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문제로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농민의 이 그동안 농촌이라고 하는 봉건 시스템에서 새로운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은 노동뿐만 아니라 토지나 자본도 그러니까 즉 생산 요소 전체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도록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나의 일관된 일원화된 하나의 통합된 통일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더 나아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더 나아가면은 이게 체제의 문제라는 겁니다. 체제의 문제야.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체제 이행 국가입니다. 네, 체제 이행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아직까지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적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인 어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전면적이진 않단 말이죠.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다라고 하면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주의다 그러면 토지나 기업은 이게 국유거든요. 토지나 기업. 그래서 아직도 그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업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중국의 뭐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공 사례, 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뭐 기업들, 뭐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뭐 이런 여러 신분지상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의 유수 기업들과 중국의 여러 부자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거의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뭐 기업들, 기간 사업에 해당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다 국유 기업이거든요. 네. 중국의 골칫거리는 그 국유 기업들입니다. 그 국유 은행들과 유착되어 있는. 아직도 기업의 대부분,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을 아직 국가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놓았을 때, 즉 사적 개인들한테 그것을 개인의 소유권을 사적 소유권을 인정을 했을 때 비로소 중국이 체제의 문제, 새로운 체제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중 체제가 부정되는 겁니다. 네, 이중 체제의 부정. 체제가 이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기업 근간이 사회주의 근간이 그거 아닙니까? 기업과 토지를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모두 생산물들을 다 걷어서 그걸 공평이 아니라 평등하게 나눠준다. 그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 그게 기업과 토지 소유를 국가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게 만드는 하나의 그 체제적인 어떤 체제의 고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또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제를 들여올 수 있겠느냐의 문제로까지 나아가겠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의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공산당의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네. 맨 위에는 상무위원들이 있죠. 상무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밑에 우리가 3중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7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세 번째가 3중전인데 그야말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이런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 대회가 있고 뭐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있긴 하고 그 위원회 내부에서 특히 뭐 7명의 상무위원들이 상무위원회를 열고 그 밑에 뭐 중앙위원회가 정치국 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20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뭔가 하고 25명이죠. 25명 남짓 되는 정치국 위원들이 하고 그리고 104명에 달하는 중앙위원회 회의를 하고 하지만 그 위원회별로 굉장히 합리적인 뭔가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 모든 국가의 대소사,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 여러 의사결정 체제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그들이 담보를 하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그 많은 지식들,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어떤 프로세스라는 거죠. 사실은 한마디로 공산당의 의사결정 구조는 상무위원들이 거의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상무위원들이 거의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공산당의 의사결정 체제라고 하는 거. 그 상무위원 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일당 독재 체제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집단 회의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무위원들이 거의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안 되죠.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중국, 새로운 시대의 중국, 더 발전된 중국, 고도화된 시장 경제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에게 과연 공산당 일당 독재에 의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옷이냐?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나 도시화 발전 전략과 관련된 문제들, 문제군, 우리가 다루는 어떤 문제 제기의 그 범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도시화 발전 전략이 성공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 얽혀 있는 건데 이게 빨리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돼야 새로운 중국 경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인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